정우씨, 어머니가 도련님네 애 셋을 아기방에 밀어넣은 거 정말 몰랐어?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당신 어차피 육아휴직 중이잖아. 밥 몇 끼 더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유진은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180만 원짜리 1인용 산후조리원 식단이 어쩌다 7 식구가 먹는 대용량 잡탕찌개가 되어버린 걸까? 이 모든 것은 유진이 산후조리원에서 갓 퇴소해 집으로 돌아왔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도어록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리고 무거운 현관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심유진은 갓 태어난 지 보름 된 딸을 수면 포대기로 감싸 안은 채 현관에 섰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 전세 아파트의 공기에는 본래 그녀가 조리원에 가기 전 피워두었던 은은한 우디향 디퓨저 냄새가 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 코끝을 훅 찌르고 들어온 것은 짙은 마늘 냄새와 푹 삭은 청국장이 뒤섞인 찌개 냄새였다. 유진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회색 타일 위를 비추었다. 그곳에는 낡은 검붉은색 외지힐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모서리가 다해진 커다란 까만색 비닐 시장 가방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수원시댁에서 온 물건이 분명했다. 그녀의 등 뒤로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왔니? 비밀번호 하나 누르는데 뭘 그렇게 한 세월을 꾸물거려. 거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나말수는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한 손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 속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거실 유리 탁자 위에는 다 먹고 남은 사과 심지와 구겨진 휴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안은 팔에 살짝 힘을 주었다. 제왕절개를 한 수술 부위가 팽팽하게 당기며 찌릿한 통증이 번졌다. 그녀는 굽 없는 단화를 벗고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정우 씨가 지난주에 어머님 관절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약 타 드셨다고 하던데요. 내 친손녀가 집에 오는데 명색이 할미된 도리로 어떻게 시골집 방구석에만 가만히 누워있니? 나말수는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유진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어르신들 특유의 퉁명스럽고 당연하다는 듯한 빠른 말투가 이어졌다. 너희 같은 젊은 것들이 산후조리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우리 정우는 매일 회사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나라도 와서 지켜보지 않으면 이 집구석이 얼마나 개판이 되겠어. 됐고, 찬바람 맞기 전에 얼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유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복도 끝 안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2m 너비의 안방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나말순이 시골에서부터 이고 지고 온 짙은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는 모란꽃 무늬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 있었다. 유진이 임신 기간 동안 고심해서 고른 새하얀 실크 침구는 둥글게 구겨진 채 침대 발치 쪽 옷장 꼭대기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 있었다.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유진의 스킨케어 제품들은 한쪽으로 밀려났고 그 빈자리에는 나말순의 머리빗과 관절염에 바르는 약술병, 그리고 돋보기 안경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영역 표시가 이미 이 방의 모든 구석구석을 물바다처럼 집어삼킨 뒤였다.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나말순이 어느새 안방문간으로 다가와 미지근한 물이 담긴 컵을 홀짝이며 건넌방 쪽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너 밤마다 애젖 먹이려면 수시로 깨야 할 텐데 큰 침대 쓰면 우리 정우 잠 설친다. 걔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물건들은 내가 싹 다 아기방으로 옮겨놨다. 거기 바닥에 요솜 하나 깔고 지내면 애 돌보기도 편하고 좋지. 나는 이 방에서 자면서 너희 집문 단속이나 좀 거들어주마.
유진은 점령당한 침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기 방에는 제대로 된 1인용 침대조차 없었다. 그저 딱딱한 강마루 바닥에 깔린 얇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전부였다. 그녀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쓰라림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님, 아기 방은 환기도 잘 안 되고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제 허리가. 요즘 젊은 여자들은 하여간 툭하면 유난이야. 나말순이 유진의 말을 뚝 끊으며 들고 있던 물컵을 복도 수납장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나 때는 정우랑 걔네 동생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가서 김맸어. 넌 산후조리원에서 보름 동안이나 남의 손 빌려 호강했으면서 뭘 더 바래? 얼른 건너가. 애 깨겠다. 나말수는 획 돌아서서 실내화로 마룻바닥을 질끌질끌 끄는 소리를 내며 거실로 돌아갔고 이내 텔레비전 볼륨을 훌쩍 높여버렸다. 유진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품에 안긴 아기가 칭얼거리며 얕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따뜻한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뺨을 비비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커튼조차 반쯤 열려있는 비좁은 건넌방으로 향했다. 새벽 2시 40분. 유진은 건넌방 매트 위에 앉아 있었다. 허리를 받쳐줄 곳이 없어 등줄기 전체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끊어질 듯 아파왔다. 딸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눈을 꼭 감은 채 온 힘을 다해 모유를 빨며 미세한 꿀꺽 소리를 냈다. 얇은 석고보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에서는 나말순의 코 고는 소리가 끊임없이 넘어왔다. 아주 깊고 안정적인 수면 상태임을 증명하듯 무겁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유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까만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땀에 젖은 잔머리가 뺨에 엉겨붙어 있었다. 매트 주변에는 물티슈와 다 쓴 기저귀, 그리고 미처 씻어두지 못한 유축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보온병에 담긴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5시간 전 그녀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여분 기저귀를 내려달라고 시어머니를 한번 깨워보려 했었다. 그때 나말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애가 울면 젖을 물려야지 나를 왜 깨워? 노인의 잠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그 순간부터 유진은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밖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주 조심스럽고 느릿한 소리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자 무거운 한숨 소리가 이어졌다. 남편 강정우가 돌아온 것이다. 유진은 곤히 잠든 딸을 옆에 있는 원목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뉘고 옷을 여민 뒤 무릎을 짚고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건넌방을 나서자 불이 꺼진 거실에는 창밖 가로등에서 새어들어온 누르스름한 불빛만 옅게 깔려 있었다. 강정우는 현관 신발장 의자에 주저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정장 재킷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삼겹살 냄새와 담배 냄새, 그리고 소주 냄새가 복잡하게 뒤엉켜 번졌다. 왔어. 유진이 다가가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진에게 재킷을 넘겨주며 양말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오늘 본부장님이 또 진상을 부려서 이 차까지 끌려갔다. 오늘아 죽는 줄 알았네. 피곤해 미치겠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곧장 안방 쪽으로 향했다. 정우 씨, 유진이 그의 와이셔츠 소매 끝을 붙잡았다. 정우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왜,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단 말이야. 어머님이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셔. 유진이 그의 두 눈을 직시했다. 내 짐은 다 아기 방으로 빼놓고 나보고 바닥에서 자래? 나 아직 제왕절개 수술 자국도 안 아물어서 밤에 일어나서 허리 굽히는 거 진짜 견디기 힘들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손님 방에서 주무시게 하든지 아니면 일단 수원으로 내려가시라고 해줘. 나 혼자서도 애 볼 수 있어? 정우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파였다. 그는 손을 뒤로 뻗어 유진의 손목을 쥔 뒤 자신의 소매에서 억지로 떼어냈다. 피곤함과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유진아, 당신 철 좀 들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신 게 겉으로는 도와주신다 해도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큰 침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근데 어머님 낮에는 애한테 손도 안 대시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신단 말이야. 밥도 내가 애 잘 때 눈치 보면서 다 차렸어.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여나 목소리가 커질까 봐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내가 지금 어떤 꼴인지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정우는 길게 술 냄새 나는 숨을 내뱉으며 뒷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외면한 채 복도 바닥만 응시했다. 그냥 좀 참아. 나를 봐서라도 참아. 우리 엄마가 여기서 평생 사시겠어? 그냥 갓 태어난 손녀가 예쁘고 신기하니까 며칠 이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비위 좀 맞춰드리고 사사건건 날 좀 세우지 마. 나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뼈 빠지는데 집에 오면 좀 조용히 쉬고 싶어. 응. 그는 유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대화를 끝내겠다는 성에 없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러고는 유진을 지나쳐 거실 소파로 가더니 그 위로 쓰러지듯 눕고는 야른 담요를 얼굴 위로 덮어버렸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소파에서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캄캄한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손가락이 조금씩 말아쥐어지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소파 위의 검은 형체를 한 번 보고 굳게 닫힌 안방 문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자신이 한 발짝 양보하고 순종적인 아내와 싹싹한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온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전세 계약서에 강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그것이 그녀가 타협한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라는 체스판에서 행여나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면 자신과 아이가 머물 지붕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워 섣불리 판을 엎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이끌고 커튼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은 건넌방으로 돌아갔다. 매트 위에 다시 누웠을 때 방지 매트에 올록볼록한 무늬를 타고 서늘한 냉기가 등줄기로 스멀스멀 스며들었다. 이 거짓된 평온함은 일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목요일 오후. 유진은 딸이 잠든 틈을 타 딱딱한 매트 위에서 간신히 눈을 붙이고 있었다. 쾅. 거실에서 엄청나게 큰 둔탁한 소리가 나며 야른 벽이 부르르 떨리는 듯 했다. 곧이어 나무 바닥 위로 바퀴가 거칠게 긁히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이빨이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마찰음이 이어졌다. 유진이 번쩍 눈을 떴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기겁을 하며 작은 두 손을 허우적거리고는 앙앙 울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건넌방을 뛰쳐나갔다.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본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거대한 짙은 남색 캐리어 3개가 거실 탁자 옆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소파에는 남자아이 셋이 앉아 있었다. 제일 큰 애는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듯 보였는데 진흙투성이인 운동화를 신은 채 패브릭 소파 위를 쿵쿵 밟고 뛰어다니고 있었다. 둘째는 탁자 위에 갑티슈를 마구 뽑아 찢으며 거실 바닥을 휴지밭으로 만들고 있었고 3살쯤 되어 보이는 막내는 나말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큼한 땀 냄새와 과자에서 나는 인공 향료 냄새, 그리고 고막을 찢을 듯한 아이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나말순은 허리를 굽혀 막내를 달래며 등을 토닥거리다가 복도 입구에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마침 잘 깼다. 얼른 부엌 가서 주스 3잔만 따라와라. 우리 강아지들 목말라 죽겠다. 나말순의 말투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지시하듯 자연스러웠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어낸 것처럼 쩍쩍 갈라졌다. 아, 정훈이 나말순이 허리를 펴며 한숨을 푹 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보다는 어떻게든 우겨넣겠다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걔 그 개념 없는 여편네랑 갈라섰잖니. 집은 여자 쪽으로 넘어갔고 정훈이는 당장 고시원 끊어서 들어갔다더라. 이 금쪽 같은 핏덩이 셋이서 어떻게 그런 좁아터진 데서 지내니? 나도 시골에서 늙은 몸으로 이 산에 녀석 셋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 마침 너 집에서 산후조리 한답시고 빈둥거리고 있으니 겸사겸사 애들 좀 같이 보면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 데리고 있으려고 데려왔다. 유진은 자신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아는 말이었지만 문장으로 엮이자 그녀의 인지 능력을 박살내버릴 만큼 황당한 궤변이 되었다. 제가 산후조리 한답시고 빈둥거려요. 유진이 창백해진 입술을 달싹이며 그 말을 곱씹었다. 7살짜리 큰 조카가 갑자기 소파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니 탁자 위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퍽 소리가 나게 집어 던졌다. 할머니, 나 만화 볼래. 헬로 카보 틀어줘. 나말수는 기겁해서 뛰어가더니 애를 야단치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주워 아이 손에 살포시 쥐어주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할미가 틀어줄게. 물건 던지면 안 돼. 이거 큰아빠네 집 거란다. 어머님, 유진이 아이들의 소음을 뚫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저 애 낳은 지 이제 겨우 보름 지났어요. 이 아이들 셋을 데려오시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하셨어요. 나말순이 고개를 획 돌리며 순식간에 얼굴을 험악하게 구겼다. 어른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고 느낀 그녀의 언성은 8옥타브나 높아졌다. 상의. 내가 이 집안 어른이고 정우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야. 이 전셋집 구할 때 나도 3천만 원이나 보탰어.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는데 내 손주들 좀 머물게 하겠다는데 내가 내 눈치까지 봐야 하니? 그녀는 제일 큼지막한 캐리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호령했다.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건넌방이나 싹 치워라. 이 사내 자식 셋이 워낙 별나서 거실에서 재우긴 무리다. 내 아기 침대는 안방으로 빼고. 유진은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거긴 아기 방이에요. 이제부터 사내 아이들 방이다. 나말순이 유진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더니 성큼성큼 건넌방으로 걸어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말순과 7살짜리 조카는 무거운 원목 아기 침대를 반쯤 밀고 끌어당기며 건넌방 밖으로 끄집어냈다. 바퀴가 마룻바닥 틈새에 걸리자 나말순이 힘껏 잡아당겼고 나무 바닥에는 굵고 하얀 흠집이 길게 파였다. 아기 침대는 안방의 큰 침대와 옷장 사이 틈으로 억지로 쑤셔 박혔다. 널찍했던 안방은 순식간에 옷장 문조차 열 수 없을 만큼 숨막히게 좁아졌다. 유진이 깔고 자던 요손 매트는 둘돌 말려 안방 구석에 내팽개쳐졌다. 새 남자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건넌방으로 돌진하더니 서랍을 다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베넷저고리, 기저귀, 젖병 브러쉬가 장난감 취급을 받으며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유진은 딸을 품에 꽉 안은 채 복도에 서 있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목이 쉬도록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유진의 두 팔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저녁 무렵 주방의 낡은 환풍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유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감자 깎는 칼을 쥔 채 기계적으로 감자 껍질을 벗겼다. 도마 위에는 비계가 두툼하게 붙은 큼직한 돼지 앞다리살이 덩어리째 놓여 있었다. 조리원에 있을 때 영양사는 산후 2주간은 무조건 자극적이지 않은 미역국이나 맑은 생선국 위주로 먹어야 하며 맵고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피하라고 신신당부했었다. 불과 어제만 해도 그녀는 자신을 위해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맑은 대구탕을 작은 냄비에 끓여 먹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대구탕을 끓였던 냄비 안에는 시뻘건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감자 큼지막하게 썰어 넣어라. 사내 아이들은 씹는 맛이 있어야 밥을 잘 먹어. 나말순이 주방 입구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다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들고는 자기가 한 입 빼어 물고 뛰어다니는 조카 입에도 쏙 넣어주며 말했다. 너 어차피 밥할 거 숟가락 3개만 더 얹으면 되는 건데 고기 아끼지 말고 팍팍 썰어 넣어. 우리 정훈이 혼자 밖에서 고생하는데 핏덩이들마저 서럽게 굶길 순 없잖니. 기름진 냄새와 돼지고기의 비릿한 누린내가 유진의 코 속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위장이 요동치며 신물이 울컥 넘어와 하마터면 토할 뻔했다. 그녀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아내며 썰어둔 감자를 펄펄 끓는 찌개에 쏟아부었다. 매운 국물이 튀어올라 유진의 손등에 벌건 화상 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찬물에 손을 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유진은 밥을 한 숟갈도 뜨지 못했다. 식탁 위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세 남자아이는 새하얀 식탁보 위에 빨간 김치 국물을 뚝뚝 흘려대며 요란하게 쩝쩝거렸고 서로 냄비 속에 든 고기를 차지하겠다며 아우성을 쳤다. 나말수는 쉴 새 없이 손주들 밥그릇 위에 고기를 얹어주느라 식탁 맨 구석에서 흰쌀밥 한 공기와 멀건 국물만 놓고 앉아있는 며느리에게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밤 11시. 거실은 그나마 조금 조용해졌지만 그건 그저 텔레비전 볼륨 소리가 아이들의 난동 소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일 뿐이었다. 반쯤 열린 건넌방 문틈 사이로 새 아이가 장난감으로 벽을 퍽퍽 내리치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유진은 안방의 비좁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딸을 안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끔찍한 소음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딸은 심한 영하 산통을 앓으며 작은 다리를 배 쪽으로 잔뜩 오므린 채 새파랗게 질려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유진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굵은 눈물방울이 아이의 포대기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내 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간신히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노래방의 귀청이 떨어질 듯한 반주 소리와 남자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을 권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왜?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짜증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 정우 씨 지금 당장 들어와. 유진의 목소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리며 울음이 섞여 나왔다. 어머님이 도련님 애 셋을 다 데리고 오셨어. 아기 방도 다 차지하고 애는 아파서 계속 넘어가는데 나는 이 방에 서 있을 데도 없어. 제발 빨리 좀 와. 수화기 너머로 2초 정도 정적이 흘렀다. 노랫소리가 조금 작아진 걸 보니 정우가 복도 쪽으로 걸어 나간 모양이었다. 벌써 데려오셨어? 그렇게 빨리. 정우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없었다. 그저 귀찮은 방해를 받았다는 성가심만 있을 뿐이었다. 아휴, 일단 당신이 좀 참아. 정훈이도 지금 사방으로 방 알아보러 다니는데 엄마도 어쩌겠어. 내가 이따 들어가서 엄마한테 애들 좀 단속하라고 잘 말해볼게.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 앞이라 도저히 못 빠져나가.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당신 조카들이잖아.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이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뚜뚜뚜. 캄캄한 안방 구석에서 울리는 통화 종료음이 유난히 섬뜩하게 귓가를 때렸다. 유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냈다. 액정 불빛이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벌써 데려오셨어? 그렇게 빨리. 라는 남편의 말이 마치 가늘고 날카로운 얼음송 곳이 되어 귓바퀴를 타고 뇌수 깊숙한 곳까지 찔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는 왜 데려오셨대?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빨리? 라고 물었다. 유진의 두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숨소리가 갑자기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녀는 악을 쓰다 지쳐 잠든 딸을 틈새에 끼어있는 아기 침대에 눕히고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다.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연락처 목록을 열었지만 엄지손가락이 허공을 맴돌 뿐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정우는 새벽 4시 무렵에야 들어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뻗어버렸다. 아침 7시 조카 셋이 귀신같이 일어나 집안을 우당탕거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말수는 부엌에서 냄비와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요란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은 안방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실을 지나치려던 찰나 바닥에 허물처럼 벗어 던진 정우의 재킷과 유리 탁자 끄트머리에 충전기가 꽂힌 채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는 정우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천마로 되어 있었다.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환하게 빛나는 액정을 노려보았다. 상식적으로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방에서 소리쳐 부르면 될 텐데 왜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아들에게 굳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 그녀는 탁자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강정우의 비밀번호는 연애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화면 잠금을 풀고 대화창을 눌렀다. 남할순이 방금 보낸 메시지가 보였다. 내 마누라 어제 얼굴이 썩어 있더라. 신경 쓰지 마라. 적응되면 다 괜찮아진다. 밥하는 건 내가 이미 단단히 일러뒀다. 유진의 시선은 화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고 굳어버린 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쓸어 올렸다. 대화 기록은 그녀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즉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남할순, 정훈이 일은 그렇게 정리됐다. 다음 주에 내가 애 셋 데리고 내 집으로 올라갈 거다. 내 집이 넓으니 애들 묵기 좋을 거다. 강정우, 엄마, 그 비글 같은 놈들 셋이 오면 유진이가 펄펄 뛸 텐데. 걔 이제 막에 나와서 안 그래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 죽으려고 해. 남할순, 펄펄 뛰긴 뭘 뛰어? 우리 강씨 집안 전셋집에 얹혀 살면서 강씨 집안일 좀 거드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마누라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애들 다 밀고 들어가면 걔가 안 된다고 개거품이라도 물겠어? 강정우, 됐어. 내가 알아서 잘 구슬릴게. 유진이 성격 물러터져서 큰 소리 못 치는 거 알잖아. 그때 가서 엄마가 그냥 애들 때리고 들이닥쳐.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걔도 어쩔 도리 없겠지? 며칠 징징대면 내가 대충 달래줄게. 유진은 그 문장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알아서 잘 구슬릴게. 성격 물러터져서 큰 소리 못 치는 거 알잖아. 글자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유진의 머릿속에는 강정우 특유의 그 가볍고 성에 없는 한숨 소리가 무한히 증폭되어 메아리치고 있었다.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온몸을 휘감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찾아왔다. 마치 흙탕물이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불순물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아 수면이 소름 끼치도록 투명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어머니가 왜 저토록 아나무인으로 안방을 점령했는지, 시동생은 왜 뻔뻔하게 자기 핏줄셋을 쓰레기 투척하듯 내던지고 갔는지, 남편은 왜 늘 얼버무리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는지. 이건 몰상식한 노인네의 우발적인 만행이 아니었다.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된 치밀한 합작품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유순함을 철저히 계산했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모든 부당함을 삼키며 희생할 것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들의 눈에 유진은 가족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무료 입주 베이비시터이자 이리저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밀가루 반죽에 불과했던 것이다. 유진은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위치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뒤로 돌아 화장실이 아닌 안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새근새근 잠든 딸을 지나쳐 옷장 맨 아래 칸에 있는 자물쇠 채워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엘자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파일을 꺼내 지퍼를 열고 서류 몇 장을 끄집어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 첫 장 임차일란에는 선명한 글씨로 강정우라는 이름 3글자가 박혀 있었다.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바로 그녀가 지금까지 굴욕을 견뎌온 모든 불행의 뿌리였다. 을에 집은 남자가 해워야 한다는 한국의 고루한 전통관념 속에서 강정우는 결혼 당시 그만한 목돈을 쥘 능력이 없었다. 남할수는 겨우 3천만 원을 지원해주며 생색을 냈고 그것을 빌미로 이 집에 대한 절대적인 발언권과 통제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대기업 영업부에서 근무하며 막대한 성과급을 받던 유진은 결혼 후 경기도 외곽의 낡은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직장 생활 내내 악착같이 모아둔 자신의 전 재산, 무려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털어 전세금에 거대한 구멍을 메웠다. 총 전세금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그녀의 돈이 1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을 챙겨주겠다는 알량한 배려심에 계약 당일 유진은 먼저 임차인 명의를 강정우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것이 부부 일심동체의 증명이며 굳건한 신뢰의 밑거름이라 굳게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맹목적인 믿음의 밑거름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무덤의 흙덩이가 되어버렸다.
유진의 손끝이 계약서에 찍힌 숫자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1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만약 이대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면 강정우가 이진명이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나를 쫓아낼 때 나는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 젖도 안 뗀 핏덩이를 안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걸까? 이 지독한 공포심이 지난 며칠 동안 독사처럼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표에서 멈췄다. 조리원 동기 지영. 지영은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산모였다. 출산 예정일이 비슷해 휴게실에서 미역국을 마시며 자주 수다를 떨던 사이였다. 유진은 지영이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법무조무사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시간을 확인하니 아침 7시 30분이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발소리를 죽여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 물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덮은 뒤 전화를 걸었다. 유진 씨. 이 아침에 무슨 일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막 잠에서 깬 듯 잠겨 있었지만 이내 또렷해졌다. 지영 씨, 아침 일찍 전화해서 정말 미안해요.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안색은 누렇게 떴지만 두 눈만은 무서울 정도로 번뜩이고 있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세 계약서 관련해서요. 그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금 출처 비율과 명의 도용 상황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 씨, 당시에 송금했던 이체 내역서 아직 가지고 있죠? 지영의 목소리가 단숨에 차갑고 전문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내일 제 급여 통장에서 집주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쏜 거라 은행 거래 내역 증명서도 다 떼놨고 메일에도 100억 번 있어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지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유진의 이성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우리나라 법이 계약서에 누구 이름 적혀 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 재산으로 쳐주는 줄 알아요? 유진 씨가 자금 출처만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으면 그 1억 2천만 원은 법적으로 완벽한 유진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요. 이혼 소송 들어가서 재산 분할하면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이혼 안 하더라도 유진 씨 몫으로 지분 확인 소송 걸 수 있어요. 쫓겨날까 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벌벌 떨어야 할 쪽은 그쪽이에요. 유진 씨 돈 1억 2천만 원 빠지면 그 사람들 그 아파트 단 하루도 월세 감당 못해요. 세면대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귓가를 세차게 때렸다. 유진은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울 속 여자가 천천히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목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독사가 순식간에 새하얀 잿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고마워요, 지영 씨. 유진 씨,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목소리가 전 아주 괜찮아요. 유진이 지영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괜찮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통화를 종료하고 수도꼭지를 잠갔다. 유진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휴대폰 은행 앱을 실행했다. 화면이 넘어가고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3년 전 굵직한 이체 내역을 찾아 스크롤을 내렸다. 수취인, 집주인 이상기. 금액 1억 2천만 원 내적요, 마포구 아파트 전세금. 화면을 캡처했다. 이어 메일 앱을 켜고 검색창에 전세, 기체 내역을 입력했다. 은행 로고와 직인이 붉게 찍힌 PDF 파일 몇 개가 화면에 떴다. 그녀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운로드하여 휴대폰 내부 폴더에 저장하고 동시에 클라우드 드라이브에도 동기화시켰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마치 완벽하게 코딩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정밀한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잠옷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문 밖에서는 7살짜리 큰 조카가 장난감 자동차로 화장실 문을 퍽퍽 소리가 나게 들이받고 있었다. 작은 엄마, 빨리 나와. 나 쉬마려워. 사내아이가 문밖에서 빽빽 소리를 질렀다. 곧이어 나말순의 앙칼진 목소리도 날아들었다.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알을 까냐?
애들 화장실 가겠다고 줄 서 있는데? 얼른 기어 나와서 아침이나 차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다시 틀고 차가운 물을 두 손으로 받아 얼굴에 사정없이 끼얹었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쇄골로 뚝뚝 떨어지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전했다. 수건을 획 낚아채어 얼굴에 물기를 벅벅 닦아냈다. 밖에서는 조카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덜컥거리며 돌려대고 있었다. 유진은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꽉 쥐고 천천히 아래로 눌렀다. 철컥. 화장실 문 잠금이 해제되었다. 유진은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문짝 너머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내뱉었다. 비켜. 그 짧은 명령에는 평소의 나긋나긋함 따위는 흔적조차 없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살기만 감돌았다. 광분하여 문고리를 흔들어대던 7살 조카도 흠칫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문이 확 열리며 찬바람이 일었다. 유진은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화장실을 걸어 나왔다. 얼어붙은 조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씻은 상추를 양푼에 담아 들고 부엌에서 막 걸어 나오던 남할순과도 시선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향했다. 너 지금 표정이 그게 뭐냐? 남할순이 스테인리스 양푼을 식탁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무시한 채 소리쳤다. 아침 대바람부터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누구한테 시위질이야? 얼른 가서 어제 남은 찌개나 데워. 애들 배고파서 숨 넘어가겠다. 유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니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금장치까지 걸어버렸다. 그녀는 짐짝처럼 밀려난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손을 뻗어 딸의 보드라운 뺨을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까만색 기저귀 가방 대신 튼튼한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다. 찌익 하고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쥐 죽은 듯 고요한 안방의 공기를 갈랐다. 유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빠르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분유통, 기저귀 팩, 갈아입힐 베넷 저고리 몇 벌, 자신의 외출복 2벌, 그리고 세면도구.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서와 모든 이체 증명서가 담긴 투명한 엘자 파일은 옷가지들 맨 아래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반듯하게 밀어넣었다. 모든 짐을 다 챙긴 그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꼿꼿이 세워두었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아침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토요일. 강정우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다. 거실의 소음은 한계치를 넘어섰다. 텔레비전 만화 주제가 소리에 조카들의 악다구니 치는 소리, 그리고 남할순의 신경질적인 독촉이 한데 뒤엉켰다. 심유진, 너 그 안에서 뭐 하느라 함흥차사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밥을 안 차리고 뭉개. 인내심이 바닥난 남할순이 안방문 앞까지 다가와 손바닥으로 문짝을 쾅쾅 때리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정우까지 다 깼잖니. 며느리 도리도 모르는 게 진짜 귓구멍이 막혔나. 유진은 짧고 깊게 숨을 고르며 구겨진 잠옷 끝자락을 단정히 끌어내렸다. 캐리어는 그대로 둔 채 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록을 찰칵 열었다. 문 밖에는 남할순이 다시 문을 두드리려 손을 치켜든 채 서 있었다. 유진이 나오자 그녀는 곧바로 핏대를 세웠다. 내가 방구석에 기어 들어가 숨으면 밥을 안 차려도 될 줄 알았니? 당장 우리 정훈이 핏줄들이 와 있는데 내년이 예전처럼 팔자 편하게 누려볼 심산이었어? 유진은 그녀의 호통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의 시선은 남할순의 어깨 너머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다. 강정우는 둥지처럼 뻗친 머리를 한 채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는 그의 표정에는 지독한 숙취와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조카 셋은 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술래잡기를 했고 그중 하나가 하마터면 정우의 발등을 밟을 뻔했다. 엄마, 애들 조용히 좀 시켜봐. 정우가 고통스럽게 눈을 질끈 감았다. 나 머리 깨질 것 같단 말이야. 사내 자식들이 원래 다 시끄럽게 크는 거지 뭘 그래. 남할순이 아들을 향해 눈을 한 번 부라리고는 다시 삿대질을 하며 유진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게 다 쟤 때문 아니냐.
제가 진작에 밥 차려서 애들 입에 물려놨으면 이렇게 시끄럽겠어? 유진은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의자 하나를 빼고 아주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공간을 짓누르는 기묘한 압도감이 흘러넘쳤다. 정우 씨,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아수라장 같은 거실을 뚫고 모두의 고막에 선명하게 꽂혔다. 정우가 번쩍 눈을 뜨고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애들 일단 방으로 들여보내. 유진이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서늘하게 말했다. 당신하고 어머님한테 할 말 있으니까. 정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유진의 저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상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숨막히는 타이밍이었다. 할 말 있으면 나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하면 안 돼. 그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더니 이내 세 조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너희들 당장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봐. 밖에서 그만 떠들고. 큰아빠의 고함 소리에 기가 죽은 새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건넌방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드디어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켜진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에서 쇼호스트가 떠드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나말순도 슬그머니 다가와 유진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팔짱을 꽉 낀 채 내가 감히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턱을 빳빳하게 쳐들었다.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나말순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애들 데리고 온 게 못마땅해서 지랄 발광을 하려는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마라. 정훈이 내 새끼고 쟤네들 내 핏줄이야. 내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눈뜨고 구경만 할 줄 알아? 유진은 시어머니의 천박한 도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뱉어냈다. 오늘 안으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든 어머님이 저 새 아이를 데리고 나가시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 집 더 이상 이런 엉망진창인 상태로 단 하루도 못 버텨요.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거실 한가운데로 떨어져 내렸다. 정우는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는 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유진 입에서 감히 그런 극단적인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우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키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나간다고?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어디로 가? 당신 진짜 미쳤어? 나 안 미쳤어. 유진의 눈동자는 얼음칼처럼 날카로웠다. 당신한테 마지막 선택권을 주는 거야? 내가 나갈까? 저 사람들이 나갈까? 아니, 다 한 식구끼리 얼굴 붉히면서 좋게 말로 풀면 될 걸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굴어? 정우는 본능적으로 특유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세를 취했다. 그는 식탁으로 다가와 유진을 어르듯 달래기 시작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데려오신 거잖아. 정훈이 지금 사정이 사정인데 형 돼서 모른 척해. 그냥 며칠만 꾹 참아. 딱 며칠이면 돼. 정훈이가 고시원 빼서 방구하는 대로 당장 애들 데려갈 거야. 딱 며칠이면 돼. 유진이 그 말을 가볍게 따라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짙은 조소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정우의 눈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당신 진짜 내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게 며칠짜리 일이라고 맹세할 수 있어? 정우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당신 처음부터 어머님이 저 애들 데리고 올 거 알고 있었잖아. 안 그래? 유진은 그가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일주일 전부터 다 짜고 친 거잖아. 어머님한테 내가 성격 물러터져서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면 찍소리 못하고 당할 거라고 큰 소리 쳤지? 안 그래? 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변명 한마디 튀어나오지 않았다. 유진이 그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았다. 너 내 휴대폰 훔쳐봤어. 정우가 한참을 씩씩거리다 겨우 짜낸 문장이었다. 치부가 발각된 자의 비열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유진이 매몰차게 잘랐다. 중요한 건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아이를 시궁창에 쳐넣은 공범이라는 거야. 내가 밤마다 젖먹이 안고 제대로 눕지도 못해 죽어가는 꼴을 뻔히 보면서도 당신 엄마가 나를 파출부 부리듯 부려먹는 걸 구경만 했어. 안방을 뺏기고 바닥에 나뒹구는 걸 알면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나보고 참으라고 숨죽이고 있으라고만 했지? 나는 남자고.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마누라가 그 정도 내줘도 못해줘. 정우의 목소리가 발악하듯 커졌다. 자신의 비겁함을 분노로 덮어보려는 알량한 수작이었다. 돈을 벌어와 유진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탁자 위에 올려둔 투명 파일을 집어들고 끈을 푼 뒤 안에 있던 서류 다발을 꺼내 탁자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이게 뭔지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정우와 남할순의 시선이 동시에 서류 위로 꽂혔다. 맨 위쪽 장에는 은행 직인이 붉게 찍힌 거래 내역 증명서가 놓여 있었다. 내가 3년 전에 집주인한테 전세금 쏜 이체 내역서야 유진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선명하게 찍힌 숫자를 가리켰다. 1억 2천만 원 이거 내 특유재산이야. 내 혼전 재산이라고. 당신 매달 쥐꼬리만 하게 벌어오는 그 월급으로 카드값 맡기도 허덕이는 주제에 대체 무슨 돈으로 나를 먹여 살렸다는 건데? 너 지금 이따위 종이 쪼가리는 왜 꺼내 드는 거냐? 남할순의 안색도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스프링 튕기듯 벌떡 일어나 유진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어디서 감히 옛날 옛적 돈 얘기를 꺼내면서 시어미 앞에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냐? 반란이요. 유진이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올려다보았다. 어머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저는 강씨 집안 노예로 팔려온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전세, 제 돈 1억 2천만 원 안 들어갔으면 당신과 당신 아들내미는 화장실 한 칸짜리 월세방도 못 구했어요. 어머님이 보태신 그 알량한 3천만 원이 제 인생과 제 딸의 권리를 짓밟을 면죄부는 아니라고요. 이 남할순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유진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까지 경련을 일으켰다. 이 천하의 호로 잡년 같으니. 너 지금 당장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오늘 오후 5시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시간까지 어머님과 저 새아이가 이 집에서 짐을 빼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정우 씨 회사로 정식 내용 증명이 발송될 겁니다. 제 명의로 된 전세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가 동봉되겠죠. 거실에 무덤 같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정우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이 그 돈을 회수해가는 순간 이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중도 해지 위약금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의 알량한 중소기업 과장 월급으로는 마포구의 이런 멀쩡한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유진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 차분하게 대화로 풀자. 홧김에 그러지 말고. 정우는 허둥지둥 식탁을 돌아 유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애썼다. 유진이 매섭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가 벌레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매 순간 당신이 나와 아이를 지켜주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건 당신이야.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정우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리며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제 어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체면 따위 집어던지고 유진의 의자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가 당장 정훈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안에 애들 다 싹 빼라고 할게. 우리 엄마도 내려가시라고 할 테니까 제발 화 풀어. 이혼이니 뭐니 그런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 응? 유진은 자기 발밑에 비굴하게 엎드린 이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이 남자가 단지 마음이 약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는 것이라 애써 포장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는 나약한 게 아니라 그저 숨막히게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었다.
지금 이 남자가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아내 심유진이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자본줄이었다. 너무 늦었어. 유진이 자리에서 차갑게 일어나 탁자 위의 서류들을 다시 파일 안으로 쓸어 담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남할순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강정우, 내가 왜 그년한테 싹싹 빌어? 그냥 당장 나가라고 해. 이혼녀 딱지 붙고 혹 달린 년을 누가 거들떠나 본다고 저렇게 유세를 떨어. 정우가 고개를 획 돌리며 제 어미를 향해 미친 듯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엄마, 제발 그 입 좀 닥치라고. 안방 문이 다시 열렸다. 유진은 한 손에는 까만색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기로 단단히 감싼 딸을 품에 안고 나왔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모자가 뒹구는 거실 쪽으로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가 단화를 구겨 신었다. 삐삐삐삐. 도어록 버튼이 눌리고 육중한 철문이 밀리며 열렸다. 바깥의 햇살이 날카롭게 쏟아져 내렸다. 유진은 도심 매연이 섞인 바깥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푹 삭은 찌개 냄새와 구역질 나는 가식으로 썩어 빠진 저 집안 공기보다 만 배는 더 맑고 상쾌했다.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로 무겁게 닫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뒤. 수원시 외곽에 자리한 지은 지 30년도 넘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 남할수는 거실 겸 주방으로 쓰는 비좁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설거지도 안 된 그릇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안 전체에 꿉꿉한 곰팡내와 하수구 역류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강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마감 세일로 집어온 편의점 도시락 몇 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덜렁거렸다. 한 달 새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듯한 꼴이었다. 머리는 떡져 있었고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덤룩했으며 매일 입고 다니던 정장 재킷은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다. 또 그따위 거냐? 남할순이 도시락을 곁눈질하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그럼 돈도 없는데 뭘 먹어요? 정우가 식탁 위로 비닐봉지를 신경질적으로 팽개치며 짜증을 냈다. 나 지금 통장 잔고에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다고요? 유진은 경고대로 완벽하게 소송을 진행했다. 정우의 회사 법무팀과 영업부 전체의 내용 증명이 날아들던 날, 그는 부장실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대형 로펌을 낀 대기업 영업부 출신 유진의 법적 대응은 자비가 없었고 송금 내역이 명백한 탓에 정우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다퉈볼 여지조차 없었다. 유진에게 돌려줄 1억 2천만 원을 토해내기 위해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포구 아파트 전세를 중도 해지해야 했다. 집주인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뜯기고 난 뒤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수원 본가 근처에 이런 곰팡내 나는 낡은 월세방을 구하는 게 고작이었다. 정훈이는 아직도 연락 안 돼. 정우가 차갑게 굳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기계적으로 밥알을 우겨 넣으며 물었다. 그 왼수 같은 놈, 전화기 꺼진 지가 언젠데. 어제는 걔 전처가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더라. 양육비 이행명령 떨어졌는데 돈 안 보내면 정훈이 통장 싹 다 가압류 걸겠다고 아주 생난리를 치고 갔어. 남할순이 쑤시는 무릎을 주무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 3명의 조카들은 결국 친엄마에게 반강제로 돌려보내졌다. 남할순이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라 도저히 그 괴물 같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도 체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진이라는 무료 식모가 사라지고 널찍한 아파트마저 빼앗기자 좁은 월세방에서 사내 셋을 감당하는 건 지옥 그 자체였다. 큰손주가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장난을 하다 하마터면 월세방 전체를 홀라당 태워 먹을 뻔했던 날, 남할수는 야반도주하듯 아이 셋을 전 며느리 직장 앞에 버려두고 미친 듯이 도망쳐 버렸다. 엄마, 제발 앞으로 내 앞에서 정훈이 이름 꺼내지도 마요.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만약 그때 애들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한 번이라도 유진이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만약에.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 반포구.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과한 눈부신 햇살이 연회색 강마루 바닥 위로 따스하게 부서져 내렸다.
최근에 새로 계약한 소형 평수 전세 아파트였다.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티 없이 맑고 청결했다. 모든 가구는 방금 포장을 뜯은 새 건이었고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잡동사니는 단 하나도 없었다. 유진은 보드라운 홈웨어를 입고 포근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내린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고 쌉싸름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쾌적한 창가 쪽에는 원목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딸아이는 침대 안에서 작은 딸랑이를 쥐고 흔들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두 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였다.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 문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친권과 양육권은 단 한 번의 언쟁도 없이 유진에게 완벽하게 귀속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사 인사팀에서 발송한 복직 발령 통지서 출력본이었다. 길었던 출산 휴가가 끝을 맺고 그녀는 다시 대기업 영업부서로 복고하여 엄청난 인센티브를 휩쓰는 예전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심유진 과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진은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 아래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온전한 울타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착각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나의 집, 나의 울타리는 스스로의 존엄을 짓밟아가며 구걸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몸을 돌려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허리를 굽혀 햇살을 듬뿍 받은 따스한 딸을 가슴 가득 품에 안아 올렸다. 아이가 통통한 작은 손을 뻗어 유진의 가슴팍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줌을 꽉 쥐었다. 유진의 입가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떼어내지 않고 그 작은 온기가 자신을 꽉 붙잡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신선하게 손질해 둔 유기농 채소와 최상급 한우 안심 한 덩이를 꺼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을 위해 푹 삭아버린 역겨운 찌개 냄새 따위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오직 자신과 딸만을 위한 최고급 만찬을 요리할 참이었다. 엔드.